달그룹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파랑새들 보여드리면서 파랑새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다부댁은 파랑새를 아주 좋아해서 파랑새를 아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파랑새는 에케베리아 블루버드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학명을 그냥 우리말로 해서 그대로 파랑새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레이넬트에 의해서 에케베리아 콜로라타와 데스메치아가 교배한 교배종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타가 가지고 있는 백분이, 그 다음에 데스메치아도 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분이 덮여져 있고 푸른빛이 도는 이제 가을에 이제 분홍새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타와 데스메치아의 교차점, 교배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수긍이 가시나요? 콜로라타에 이런 손톱이 약간 발현이 되고 콜로라타에게는 없는 어떤 입장 뒷면의 각과 이 얄파닥한 요 모양은 바로 데스메치아랑 딱 닮았습니다. 또 하나, 데스메치아하고 성격적으로 가장 많이 유사한 것이 바로 치마를 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데스메치아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파랑새가 치마를 참 잘 입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파랑새를 많이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유독 입장이 얇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파랑새의 변이금이라고 해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 데스메치아 혹은 섭세실리스 금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입장이 굉장히 얇았는데 이 아이는 파랑새로 유통이 되었고요.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금이 섞여갖고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랑새 금이라 그래갖고 이거 신난다 하면서 적심을 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적심한 이 아이 얼굴이 지금 3개는 나오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건강하고 예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얘한테 보약을 먹어야 되나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요거 아가 입구지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버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자, 파랑새를 키우는 데 있어서 햇볕 요구량은 어떠냐라고 하면 아주 많은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도 해가 많이 드는 자리에 둬야 되고요. 콜로라타보다 데스메치아의 치마 입는 성격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 다육이도 이 아이들 진짜 다 거리대에 나가 있었거든요. 거리대에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또 파랑새의 매력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워낙에 얘는 특질적으로 해가 부족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치마를 안 입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성격적으로 원래가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야 제가 좀 편합니다. 자, 이 파랑새를 심는 배양토 구성은 저는 보통 배양토 구성과 똑같이 합니다. 상토 30%, 마사 70%에 해당하는 배양토 구성으로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치마 입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그 마사의 비율을 높여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딱히 거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저는 치마를 입어도 제가 봐주는 다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마사의 비율을 80%까지 올려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키우시는 환경이 햇볕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통풍이 약간 문제가 있다던가 했을 때는 그렇게 배양토 자체를 구성을 조금 배율을 조율을 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어떤 환경을 약간 보충하는 방식으로 키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월동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지 월동은 좀 어렵고요. 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겨울 온도가 마이너스 3.9도에서 보통 10도치 전후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야외 노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지역은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노지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관수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구별 중에 봄과 가을은 대체로 편하게 화분이 마르면 관수를 하는 기준을 두고 이 화분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봄, 여름 봄과 가을에 2주에 한 번 관수를 하라는 그 기준은 저는 사실은 딱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누군가에게 얘가 화분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2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화분이 말랐는데 다육이가 통통했을 때 내가 물을 줄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고민을 하시되 다만 봄과 가을에 화분은 말랐는데 다육이가 통통해. 어떡하지? 이때 관수를 해주면 다육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물을 안 주면 얘가 굳히기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빨리 굳히려면 그때도 물 안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화분은 젖었는데 다육이가 쪼글거려. 이것도 역시 이것은 이상신호입니다. 뿌리 혹은 목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이건 뭐 사계절 다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봄, 가을은 그렇게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기준은 뭐라고요? 화분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얘는 활짝 마르는데 내 조건에서는 열흘이면 돼. 그러면 열흘 만에 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 조건에서는 화분이 바짝 마르는데 2주가 걸려. 그럼 2주 만에 한 번씩 관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3, 4주 만에 1회 정도 관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름에 습도가 높은, 보통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다육들이 여름에는 물 달라는 표시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줘도 된다. 혹은 절수, 혹은 단수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키우기법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금 이 계절, 겨울에는 이 겨울 직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돼요. 사실 12월까지도 온도가 괜찮으면 관수를 저는 충분히 해주시기를 권하고요. 1월과 2월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쪼글거리면 겨울에는 그냥 너 너무 쪼글거린다 이렇게 했을 때 관수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분갈이를 이렇게 겨울에 또 하잖아요. 겨울 분갈이 하는데 지금 분갈이 하고 나서는 이 아이들 컨디션 봐가면서 제가 물을 줘요. 근데 보통은 지금도 열흘 혹은 15일 정도 지나면 그냥 물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줘가면서 이 아이들 상태를 지금 보면서 해요. 그렇게 줍니다. 자, 다육이 이 파랑새에게 비료는 딱히 다육식물에게는 비료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그렇게 시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다가 주는 비료랑은 조금 다르게 얼굴 전체 앞면과 뒷면이 도포되게 그렇게 이제 살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에 도포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가을에 도포하는 것도 나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 정도는 정말 희석 비율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희석 비율은 영양제는 반드시 희석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머 얘 100대 1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120대 1 정도로 영양제 주셔도 그게 더 안전하니까 희석 비율을 좀 더 많이 높여갖고 영양제는 꼭 그렇게 주시기 바래요. 분갈이는 그냥 지금처럼 이벤트가 있으면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요 두 아이는 화분에서 크고 있었는데 좀 건들거려서 제가 분갈이를 한 거고요. 요 두 애기는 제가 새로 구입을 해갖고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요 아이가 아주 건강해. 아주 건강한데 내가 분갈이를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돼.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다면 일찍 하실 필요가 없고 겨울에 하실 필요 없죠. 이 아이가 최대한 그 뿌리 활착을 잘할 수 있는 계절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농장 사장님들은 가을 분갈이를 선호하세요. 가을, 겨울 분갈이를. 왜 그러냐면 봄은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활착을 하는 시간이 있고 여름에 성장해요 다육이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채널에서는 무조건 봄에 분갈이 하라고 해요. 봄과 여름에. 특히 여름 분갈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 성장을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에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가을에 분갈이하고 겨울에 약간 쉬지만 봄에 다시 성장을 하고 세 계절이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가 다육들에게 우리한테는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파랑새의 번식은 잎꽂이, 자구떼기, 그 다음에 이제 적심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다른 다육이랑 똑같아요. 뭐 꼬집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크게 의미 없지만 꼬집기하고 적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꼬집기는 생장점 주변에 잎 몇 가닥을 이렇게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꼬집기고요. 적심은 이 로제트를 살릴 수 있게끔 이쯤에서 목을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상단은 상단대로 살리고 하단은 하단대로 살리는 방법이 적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적심을 한 거고요. 꼬집기는 여기 생장점 몇 개. 그렇기 때문에 꼬집기를 하게 되면 이 다육이 전체를 번식에 쓰이고 이 아이들이 다 희생되면서 새로운 그 아기들을 키워내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심을 하게 되면 상단은 로제트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마다 특징적으로 꼬집기가 맞는 다육이가 있고 적심이 맞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영이 목대가 길게 늘어나는 아이들은 적심보다는 꼬집기를 추천드리고요. 땅바닥에 이렇게 탁 붙어있는 아이들은 꼬집기보다는 적심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영이 완전히 다른 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랑새 잎꽂이 100%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파랑새 잎꽂이는 저에게 좌절이에요. 얘네는 잎꽂이 못합니다. 전 그래서 그냥
군생을 그냥 사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요번에 또 요거 적심한 것 좀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요 파랑새의 해충은 저는 파랑새에서 깍지라든가 요런 아이들 많이 발견하지 못했고요. 파랑새가 올 여름에 올 가을에 탄저를 피해갔습니다. 탄저를 피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음병도 거의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파랑새를 무난하게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파랑새도 다른 다육들하고 똑같이 정기적인 살충과 살균 방제를 해가지고 깍지라든가 물음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도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요 파랑새의 특징은 이제 부모인 이 데스매치아는 진짜 입이 얇아요. 입이 얇고 얘랑 진짜 똑 닮았거든요. 딱 보면 초보자들은 헷갈리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입장이 훨씬 더 얇고 폭이 약간 더 좁은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푸른빛하고 그 색깔, 그러니까 푸른빛, 흰 색깔, 푸른 색깔 그런 게 조금 더 많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데스매치아 자체가 잎이 얇고 치마를 잘 입어요. 파랑새는 이런 특징을 이어받아갖고 치마를 아주 잘 입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줘도 치마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얘는 형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데스매치아에 더 가까운 파랑새가 실생이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씨앗으로 번식한 다육이의 종류를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입꼬지라든가 적심이라든가 자구를 떼어내는 방식의 적심 말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조직배양의 방법도 있지만 조직배양은 정말 고가의 다육이들이나 하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얘를 만약에 씨앗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정말 그 부모 중에 하나가 우월하게 많이 담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얘가 걔예요. 얘가. 그 다음에 이 파랑새의 변이, 파랑새 철화, 파랑새 금, 이제 이런 것들이 변이고요. 몬스터가 있어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얘가 모양이 정말 독특하게 변이되는 경우에 우리가 몬스터라고 해서 변이의 종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생장점의 변이가 오는 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약간의 모양 변화가 있는 아이들이 금. 그 다음에 모양이 정말 희한하게 변이가 나오는 아이들을 몬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전 파랑새 철화는 못 들어봤어요. 원노 철화도 있는데 파랑새 철화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랑새 금은 이렇게 아주 약한 금이 있는 아이들은 가격대가 착해요. 그래서 뭐 1, 2만 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데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요 아이들도 뭐 20만 원, 30만 원대를 호가하는 것이 바로 파랑새 금이랍니다. 제가 파랑새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이 파랑새를 별도로 솔직히 잘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냐라고 하시면 없어요. 없습니다. 파랑새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파랑새를 너무 좋아해서 이 아이들을 거리대에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1순위를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키우기는 했지만 딱히 제가 잘 키우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다른 다육들하고 구별을 둔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내가 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거 말고는 내가 들여온 아이들 모두를 실패하지 않고 키운 거에 어떤 노하우가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그 파랑새는 저는 애기, 군생, 금 뭐든지 다 키우고 싶어요. 애기를 사가지고 요런 아이들 사갖고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잘 걷어먹이면 얘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니까 여러분들 파랑새 지금 안 키우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물을 잘 들일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모든 다육이들은 다 똑같아요. 물이 드는 조건은. 묵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야 그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애기들을 사다가 너는 왜 빨갛지 않니? 너는 언제 밥값을 할래? 이렇게 채근을 하시면 이 파랑새가 얼척 없다고 할 겁니다.
아니 뭐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기 싫으시다면, 그게 힘드시다면, 숨 넘어간다면 묵둥이를 사서 파랑새를 키우세요. 적당한 파랑새를 샀다면, 자, 그래서 아예 뭐 빨강새를 사지 않고 그냥 적당한 파랑새를 샀어. 그러니까 요런 파랑새를 샀어. 빨리 빨강새가 되려고 하면은 작은 화분, 그 다음에 마사의 비율을 높여서 얘를 정말 고생시키면 얘가 금방 빨강새가 됩니다. 대신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성장은 멈추고 입장이 짤뚱해지고 얼굴이 거의 3분의 2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묵으면서 물이 들어지는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은 계속해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육식물들을 예쁘게 물들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노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육이 막 빨리빨리 물들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중장년기에 접어드는 다육이를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대를 잘라요. 그래서 목대에서 다시 신선한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다육들을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부떼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랑새 키우기 방법에 관해서 월드 오브 서큘런트 정보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그동안 다부떼기 키워왔던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